안녕하세요. 엘루언덕의 토끼입니다.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저 혼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YC와의 대담에 이어서 이번에도 YC와의 대담을 준비했는데 기계 조작의 문제로 인해서 녹음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살려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들으시는 동안 좀 예전과는 다른 음질로 불편함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정신 차리고 녹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 미국은 원래? 오케이. 안녕하세요. 건축가는 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이자입니다. 작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앉아가지고 그 교양 수업 같이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죠. 궁금한 이야기 YC의 썰. 저번에 우리 이게 뭐야 이거? 저번에 우리 그 패션에 대해서 교양 수업 들었었잖아요. 우리 YC 모시고 그 How Fashion Industry Works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그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YC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Y입니다. 말할 뻔했죠. 잠시만요. 네. 지난번 방송에 나가고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되게 정보도 많이 얻고 많이 배웠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럼 너무 다행이죠. 네네. 저는, 이것도 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패션에 관심이 없다고 평소에 없으신 분들도 되게 재밌게 인더스트리 얘기하셔가지고 이거 듣고 얘기 들었어요. 자기가 뭐 패션을 아는 사람이냐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이죠. 결국에 이게 정보의 공유고. 그렇죠.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옷 사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실 텐데 이제 유통 구조나 이런 거 좀 아셨으면 그렇죠. 네. 이쪽 머릿속 개념도 생길 거고. 네. 어쨌든 저는 정보의 전달이 목적이었고, 아무래도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과 어떻게 패션 인더스트리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포커스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번에는. 네, 좋은 정보가 됐으면 저야 너무 감사드리죠. 정말로 그랬고요. 오늘 또 이렇게 모셔가지고 지난번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저번에랑 좀 다른 심화학습이면 심화학습이 어떻게 보면 이게 농축반이면 농축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팬데믹 후에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회사 창립자가 회사를 세웠었어요. 회사를 세우면서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회사를 이렇게 같이 경영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해봤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저만이 느낀 거. 근데 그렇게 됐으면 무슨 회사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려하지 마. 네, 금방 사라졌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불처럼 사라졌어요. 마음 아프다. 확 태웠어요. 나 너무 무서워요 지금. 제가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지만 정확한 어떤 실명 거론이나 이런 거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 자본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펀드레이즈가 됐고 어떤 식으로 이 회사가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디렉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험을 많이 나눠주실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좀 저의 오늘의 목표고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하시는 분들, 패션에 한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어떤 경험을 드리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파운더로서 정말로 잃지 않으면 안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물론 이거는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혹시 디자인을 꿈꾸시면서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라도 좀 옆에 있잖아요. 저 지금 되게 마음이 자세를 바르게 안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파운더랑 이렇게 같이 했던 그 이야기를 주로 하실 거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언급하면 그죠. 좀 그러니까 네. BC라고 하죠, 뭐 BC. 춘삼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정해서 그냥 네. 뭐 다행히 이제 그분이 뭐 한국분은 아니어서 한국말을 듣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의 동의 없이 제가 이제 내부 정보를 까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아무래도 좀 센서티브한 부분이 있어요. 좀 그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 네. 하지만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와. 네, 오, 제가 그러면은 YC가 같이 코파운더였던 거예요? 예, 시작 자체는 이제 코파운더로 브랜드를 시작을 했고요. 그걸 시작함에 앞서서, 물론 그 스티브 잡스의 스토리처럼 저도 이제 그의 집 거실바닥에서 네, 시작을 했죠. 근데 근데 그 사람은 워낙에 좀 성공한 사람이고 해가지고 뭐 집 자체는 뭐 그렇게 후지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나름 동화 같은 스토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 팬데믹이어서 오피스 없고 뭐 이러는 과정도 1년의 과정도 겪어야 됐고 그다음에 돈을 모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돼서 우선 구색을 맞추고자 저희는 그의 거실에서 시작을 했고 이듬해 바로 이제 사무실을 차리고 뭐 스토어를 내고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몇 명이 같이 저랑 같이 해서 총 4명이었고요. 네. 4명 다 코파운더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디자인 쪽을 하면서, 저의 탤런트를 인베스트하는 개념을 했기 때문에, 저의 돈이 들어가서, 개인 투자금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돈 대신 몸을 묻었다. 좀 그렇죠. 열정을 묻었다. 열정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죠. 능력? 스킬. 능력. 그치? 스킬과 땀과 스킬과 피. 경험? 뭐 이런 거를 좀 묻어냈던 것 같아요. 유스? 젊음? 어금니. 나는 어리니까. 그래서 유스를 팔았죠. 아, 그리고 YC가 그 유스의 Y인가요? 예. 이제 알았네. 영맨. 그러면 다른 이 4명은 노래부터 지금 오를때 다른 3명은 투자금을 YC 가지고 가져온 파트너였어요? 다른 3명, 이제 한 명은 저와 같이 좀 디자이너 출신이어서 그는 유스를 팔지는 않았고요. 경험을 팔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이제 프로덕션. 이렇게 해서 그 전에 회사에서 이제 저희가 이규제큐브 그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해서 단합해서 나왔는데 단합해서 이제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가 느꼈던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었죠. 그죠? 그렇죠. 돈이었고 돈이 이제 이 회사의 처음으로 시작했던 이 파운더 저의 이제 보스 어떻게 보면 네. 동료이자 보스인데 BC. 이제 BC 같은 경우 그의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펀딩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시작은 미미하지 않았어요. 네, 시작하시는 초기 자금이요? 초기 자금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풀로는 30 million 달러를 시작을 했는데 30mm. 원뜨요. 와. 한국 돈이 얼마예요? 130억? 150억? 150억. 환율을 안 끼면 130억. 13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되게 조촐하게.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좀 웃긴 게 130억을 불태우는 데 걸린 시간은 마음 먹으면 뭐 진짜 이거는 솔직히 툭툭툭 하더라고요. 100불짜리 뭐 태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돈이 다 탔는데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무 슬픈 얘기인데 너무 말씀 재밌게 하셔가지고. 맞아. 저의 가슴에는 스크래치가 진짜 많거든요. 스크래치가 진짜 많은데 그래도 뭐 구독자님을 위해서 또 네. 패션을 꿈꾸는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거를 좀 열어야 되겠다. 네. 약간 하지 말아요, 느낌으로. 하지 마라. 알고 해라. 알고 해라. 네, 좀 알고 해라가 맞는 것 같아요. 브랜드에 시작하면서 창업자가 저는 오늘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게 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접는 이 순간에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2명보다 1명이 낫고요. 4명보다는 2명이 낫고. 왜냐면 오히려 적은 게 낫다. 이게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네. 배가 산으로 가는데. 배가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한 사람이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왜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왜 하고 뭐 때문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조금 아주 순수하게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아주 깊은 마음으로. 내가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를 했고 이게 재미있기 때문에 잘 되는 그런 되게 뻔한 클리셰의 어떤 동화 같은 얘기지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다 보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뭐 여느 이런 비즈니스 드라마와 똑같은 갈등도 많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항상 모셨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저도 내 인생 걸고 하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싸움도 정말 많이 했고요. 아, 그럼 그 전에 보스가 자기가 회사를 새로 차리겠다 하면서 자네 나의 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조인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좀 있어서 다행히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민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난 내 거 해야 되고 사업적인 뭐 이런 수완이 좋아서 막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은근 되게 소심하고 걱정도 많고 이래서 근데 남에게 의해서 푸시당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번 기회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후회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제도 했고 지금도 하고 아마 내일 아침도 할 거예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후유증이 많이 와요. 자다 벌떡벌떡 깹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돈을 투자 안 하고 시간을 잃은 사람들도 이랬을 텐데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 주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분들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돈을 많이 넣은 사람들은 더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을 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누가 주변 좋아하면 저희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 쉽게 합니다. 한번 해봐. 그쵸. 야, 한번 해봐. 아니면 뭐 음식 잘하면 땅 해봐. 맞잖아요. 뭐 건축 잘하면 너 설계 사무실 한번 내봐. 뭐만 하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의 일이라서 그렇게 이게 진짜. 이거를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저는 함부로 누구한테 뭐 해봐라는 얘기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녹음 한번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오래 걸렸죠. 이 자리까지 맞아. 오는데도. 그래서 너무 그건 감사한데 해봐라는 얘기는 좀 못하겠어요. 좀 트라우마로 많이 남아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이제 오늘로 정말 다 털었다, 끝났다. 이게 기간이 얼마 걸렸어요? 2년 딱 반 정도. 2년 반. 30개월. 군대 갔다 왔네요. 딱 30개월. 근데 이게 이제 투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키 씨가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의 명망과 어떤 사회적 레피테이션, 탤런트가 모든 전 세계에서 정말 우러러보는 사람이라면 도키 씨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필요 없겠죠. 왜냐면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그런 케이스여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우선 이거를 보면서 느꼈었던 첫 번째는 내 돈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돈의 규정을 몰라요. 왜냐면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아니면 내가 가장 큰 어떤 쉐어를 갖고 회사를 사람들도 이제 그것 때문에 투자한 거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내 돈을 써지 않았기 때문에 1불 아끼고 2불 아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념이 없겠죠. 그런 거가 좀 되게 컸고 그래서 아마 자기 돈 갖고 시작하는 친구도 주변에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내 돈 내산.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나중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정답은 없어요. 그치.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내 돈 내산하고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상적인 케이스잖아요. 맞아요. 그치. 뭐 어떤 회사가 초반에 스타트업을 30밀리언을 갖고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만 저희가 셀프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프로필업이란 그런 모델이 1년 안에만 잡혔으면은 저희는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뭐
팬데믹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늘도 얘기를 처음으로 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아는 거에 대한 중요성은 내가 처음에 시작한 날부터 내가 회사를 끝날 때까지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특히 저희 디자인 쪽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환경의 변화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트렌드도 계속 변하고 커스터머도 계속 변하고 어느 날 갑자기 MG가 나왔는데 뭐 뉴진스 룩이 유행이고 어느 날은 뭐 저기도 또 저게 유행이라 하면은 이게 장사가 잘 될 때는 안 흔들리겠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되기 시작을 하거나 어떤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에 대한 저도 정답을 참 없었는데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참 딜레마 하나가 회사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저번 수업에 말했던 것처럼 스큐라는 거를 줄여요. 이제 스큐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회사에서 100개의 스큐, 그러니까 100가지의 아이템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는데 이 아이템은 예를 들어 폴로 셔츠에 5가지 색깔이면은 그건 이제 5스큐가 돼요. 하나. 예. 그러면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스큐수를 줄이고 스큐수를 줄이면서 제일 먼저 컷아웃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패션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베이직한 것들로 딱 가요. 그러면서 이 아이러니는 그러면은 A라는 회사도 그렇게 할 거고 B도 그렇게 하고 C도 하고 D도 하면은 나중에 1년 뒤에 마켓에서는 다 고만고만한 것들. 이제 거기서 이제 경영자로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덫을 걸고 딱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더라고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나 제가 뭐 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저희 그 B씨랑도 많이 알기로 했던 게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도 아냐. 이제 그거를 솔직히 뭐 사업계획서 보면은 삐커번쩍한 사업계획서는 잘 만들거든요. 그거를 해주는 사람들도 따로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계획서는 저는 그렇게 안 중요하게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가 분명하면 조금 더 많이 이제 저는 신빙성을 갖고 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는지 숏텀으로 알아요. 내가 한 1, 2년 동안은 이 정도의 어떤 이런 걸 갖고 시작을 해보고 나중에 물론 사업을 할 때 모든 걸 플랜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거 네? 그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이게 다 꺾이거든요. 맨날 꺾여요. 10분 전에. 이제 보통 뭐 인스타그램에서 떨어지면 꺾이고 팔로워스 한 명 떨어지면 꺾이고 오늘 종치고 아주 난리나요. 물건 떨어지면은 쫄고 꺾이고 맨날 꺾이는데 그 꺾이지 않는 마음 중에서 이제 그런 내가 뭐를 하는지 알면 좀 덜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운더랑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디베이트 되게 많이 했었죠. 저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회사를 시작을 하고 과정에서 계속 이걸 밀고 늘어졌는데 저는 그때 겁이 났던 게 얘 모르는 거야. 그거 어느 포인트에서 딱 느끼셨어요? 시작한 지 3일 만에. 솔직히 이제 그 전에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있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도 동요된 게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런칭하고 3일 만에. 네, 이제 그 아파트 바닥에서 저는 털썩 주저앉았죠. 이 친구는 모르고. 큰일 났다. 런칭하기 전에 이미 B씨가 네, B씨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그러면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서 물론 패션을 하는 사업이 다 분이 달라요. 네. 뭐 나는 수영복을 할 거야. 뭐 나는 뭐 언더웨어만 할 거야. 뭐 나는 뭐 할 거야. 그래서 다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하이 패션을 추구하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했는데 다른 비즈니스 이런 거보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현재 패션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겟을 해야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SNS의 중요성이라는 건 뭐 신문이나 이런 거 통해서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의 간부님들 하고 저 윗분들도 다 그 중요성에서 무슨 타운업 미팅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SNS 그런데 그들조차 SNS 가서 보면 난리죠. 쓰지 않거나 아니면 참 보기 민망한 것들 자기 자식들이랑 칵테일장하고 취한 사진 올리고 꽃사진 올리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분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아무래도 저희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현재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항상 be aware하고 또 그게 이제 저는 열정이고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근데 보통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적 명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믿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맥. 네, 본인의 인맥,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그런데 그걸 보고 확실히 느낀 건 저런 거는 3일천하구나. 3일천하. 네. 오히려 너무 네임드였던 게 독이 된 거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기대치도 올라가고 자기는 주변에서 이렇게 되면은 안 돼. 뭐 한국에서 뭐 나름 우리한테 슈퍼스타 연예인은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슈퍼스타인 연예인이 내 사업을 하면 이 정도 되지 않겠어 하고 했는데 뭐 폭망하는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약간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YC께서 직접 힘들 일은 없었겠네요. 일단 그분이 네. 투자 유치를 다 받아온 거니까. 투자 유치를 받아오는데 이제 저희가 코파운더로서 더 많은 나중에 이제 시리즈 A, 시리즈 B라는 어떤 스텝을 가기 위해서 돈을 하려면은 이제 서류 작업을 진행하죠.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현재 이 회사의 코파운더의 이력서를 좀 되게 중요시해요. 누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누가 있고 누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어떻게 이제 그런 거 밸리데이션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를 보는데 그렇게 해서 페이퍼 작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웠어요. 이미 난 시작을 했고. 페이퍼 작업은 들어가야 되고. 한 배 탔다. 네, 한 배 탔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로이어들을 한 명씩 하이어를 해서 페이퍼를 이제 오퍼레이션 어그리먼트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페이퍼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같이 동업자라고 해도 저는 항상 아마 원래시면 도캐시면 이거 하시게 되면 저는 좋은 말밖에 안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 다 같이 한 배 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많은 분량의 페이퍼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미국에서 태어난 코리안 아메리칸의 영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페이퍼를 고스트로 하는 것도 되게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변호사랑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웃긴 게 비즈니스 변호사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변호사들을 하이어하게 되면 하이어당 시간당 이들이 청구하는 그 액수가 인보이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허슬은 거기서 만났습니다. 왜냐면 회계사와 비즈니스 변호사를 동시에 하이어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하이어했던 변호사 같은 경우 시간당 1,500불이었어요. 그런데 GC였어요? 아니요. 그 코리안 아메리칸.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가장 좀 제 기준에서는 리스너블하다라고 했던 거고 조금 이제 아무래도 파트너들이 다 미국 친구들이니까 미국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 거기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유태인 분 같은 경우는 뭐 3,000불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들과 14시간 서류 리뷰로 예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들은 이걸 가져가고 모호한 대답으로 답을 줄 경우도 되게 많고 그게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모호한 대답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회계사랑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코파운더로서 이런 회사를 시작을 했을 때 리걸리 가야 되는 페이퍼워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외국인 파트너들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분들한테 이런 리걸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4명이 파트너로 시작을 했으면 4명이 각자 자기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두고 서류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기 부분부터는 좀 개인적인데 그 부분부터 아마 그들과 저는 조금 트러블 아닌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서류를 리뷰하기 위해서 하이어를 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퀘스천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사인을 안 하면 투자금을 못 받아요. 다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텐션이 생겼던. 너무 왜 까다롭게 그래? 이런 거였죠. 그 나를 믿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나중에 제일 두려웠던 거는 결국에 우리가 회사가 잘못됐을 때 오는 라이빌리티.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많이 저희도
이민 아닌 이민을 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유학생활을 해서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허술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 못하고 어려워하고 좀 이렇게 예의 발라 했었던 저는 좀 많이 사라졌고 그 당시부터는 이제 좀 할 얘기 해야 되고 왜냐면 이거는 나의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서류 작업을 좀 진행을 오래 했었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럴 때는 거기에서 퍼스널 크레딧이나 뭐 그런 거를 요구했었어요? 퍼스널 크레딧이나 그래서 저의 개인 크레딧 체크하진 않아요. 아니, 라이어빌리티로. 회사- 회사가 망했을 때 회사가 망했을 때 이제 그거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회사를 차릴 때 LLC가 있고 그죠. 거기 네. 뒤로 다 숨잖아요. 개인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LLC를 했던 거고 YC가? 네. 아. 그 회사가 회사 시작한 회사를. 그래도 이제 스토어를 런칭하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겪었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회사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그죠. 오피스를 임대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았고요. 그러겠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만지고 뭔가 뽑아보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프린터기 회사들이랑 리스해야 돼. 그것도 프린터 리스하는 것도 좀 제약이 많았어요. 왜냐면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돌려 써야 되잖아. 네. 최소한 그런 네. 일 하나를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아. 좀 선을 다 하나하나씩 그어가면서 했었죠. 그거 잘못했으면 지금도 프린터값 갖고 있었어야지. 그랬을지도 모르죠. 왜냐면 회사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개인이 맞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때 조금 많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스티브 잡스의 그것처럼 나는 결국에 혹시 아마 혼자서 그런 모습을 저 혼자 바라보면서 만족해하고 있었지도 모르겠네. 야, 우리 여기서 시작을 해서 거대하게 끝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같이 이런 식으로 회사를 시작하게 되면 회사에서 지분을 받죠. 이제 지분을 받고 이 지분 받은 거에 대해서 회사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클리어했어요. 몇 년의 엑시 하는 게 저는 그래서 브랜드를 키워가지고. 네. 3년과 5년 3년과 5년 엑시 플랜을 짜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했고 원래 회사를 만들 때 그렇게 저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네. 걸 볼 수 있는데 패션 회사도 그렇게 엑시트 플랜을 짤 줄은 전혀 회사 아마 모든 브랜드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엑시 플랜을 어느 정도 짜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왜냐면 영세 디자이너가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가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면서 솔직히 옷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많은 순이익을 남겨서 이게 직원들한테 돌아가면서 이런 선기능적인 역할을 했던 경우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저희가 다 알잖아요. 미국의 많은 회사나 이런 것들은 보통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센서티브한 부분인데 회사의 밸류를 현재가 아닌 현재에 팔리고 있고 이 회사의 인기도로 대략 가늠 잡아 미래에 있는 회사의 밸류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주식인데 결국에 그 주식 미래에 있는 회사의 밸류로 투자금을 끌어와서 현재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말하면 미래에서 현재는 돈을 못 벌지만 미래에 돈을 벌 거다는 가정하에 빚지고 계속 대출을 끌어다 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대출의 규모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엮여져 있고 많은 기관들이 엮여져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게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기업도 순수익으로 이렇게 정말 헬스하게 돌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주식회사인 것 같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3년, 5년 플랜을 짜놓고 했고 또 남들과 어떻게 보면 달랐던 게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BC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인도 있고 이래서 보통 회사를 엑시트를 하고 사는데 아마 부동산과 똑같이 뉴욕 맨하탄에 미드타운 전문만 하는 그런 브로커도 계시고 빌딩만 상업용 빌딩만 하는 브로커도 계시고 뭐 아니면 하우스만 전문 콘도만 전문하는 것처럼 패션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헤지펀드 아닌 헤지펀드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에이전시가. 이 에이전시는 무슨 일을 하냐면 리테일 비즈니스만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브로커랑 똑같이 그러면 회사를 저희 같은 경우 운이 좋게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브로커가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브로커조차도 저희한테 투자자였거든요. 와. 그러니까 실패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던 거죠. 저는 좀 많이 그렇게 생각했죠. 네. 왜냐면은 이들이 현재 우리가 돈을 벌고 있지 않아도 미래의 밸류를 기준으로
나의 회사의 엑시트 플랜을 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을 해주거든. 네. 그러면 영업이익이 1년에 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많지 않은 돈이에요. 왜냐면 이런 직원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얘네가 얘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거를 또 극대화할 수도 있거든요. 네. 회사의 밸리데이션을 할 때. 그렇게 돼서 이 회사의 가치를 얘는 뭐 이런데 100억 원이야.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저번에 말씀드린 수프림 같은 경우. 수프림이 실질적으로 팔고 막 하는 돈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업들보다는 적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은 익스클루시비티에 대한 그런 거에 스페셜티에 대한 경제지 이게 볼륨의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수프림이라는 브랜드의 밸류가 너무너무 높으니까 VFC라는 회사가 수프림을 매입할 당시에 2빌리언을 내고 이제 갖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2빌리언이 그럼 수프림이 2빌리언어치 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처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엑스플레인을 해놨었죠.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을 기본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는 시작한 애들한테는 몇 %씩 지분을 갖고 네. 하면 이거 평생 할만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좀 거기에 혹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처음에 브랜드를 시작해가지고 3년, 5년 후에 이 브랜드를 팔고서 나가는데, 지금 당장에 옷을 팔아가지고, 생기는 영업 이익보다는 앞으로 팔릴 당시에 그때 감정가죠. 쉽게 말해서. 감정가를 어느 정도로 이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때 나갈 때 지분을 몇 %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브랜드 시작한 거죠. 그거를 이제 초반에 좀 그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저희끼리 했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딱 그렇게 시작이 되면, 회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나서는 갑자기 현타가 왔네? 구체적인 그림이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되게 네거티브한 결말을 먼저 얘기하고 맞아요. 막 이렇게 나중에 편집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투자받는 거랑 이런 것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말로 넷이서 이제 아파트 바닥에 모여 앉아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정말 데이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옷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뭐 컨셉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네거티브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런칭해서 리테일 스토어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은 거쳤으니까 그 과정들을 좀 저희가 이제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포인트가 망한 포인트다 아니면 어떤 포인트가 요거는 내가 그래도 하나 배운 포인트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책으로 말하면은 처음에 한 2장 정도가 이래저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딱 그 과거 시점을 맞아. 10개월 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저를 좀 들춰내고 그러면은 브랜드라는 걸 시작을 할 때 그럼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 그렇죠. 했을 때 지금 그럼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통 디자인을 회사에서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디자인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미스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방향성. 근데 요즘의 산업은 많이 복잡하고 어렵고 조금 더 디자이너가 가져야 되는 풀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우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아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디자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품목을 다양화시킨다기보다는 줄이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풀 컬렉션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배제하고 좀 포커스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는 디자인을 하게 되죠. 제가 가장 돈이 안 들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한테서는 가장 짧아져야만 하는 시간이에요. 디자인의 시간이에요. 그쵸. 생각을 가장 많이 해서 좋은 디자인을 뽑아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회사를 딱 시작하고 나서 출발선에 쓰게 되면 그 하루하루가 다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디자인은 돼 있다라는 가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패브릭을 쓸지 그 다음에 어떠한 버튼과 지퍼들을 쓸지 그 다음에 어떠한 공장을 통해서
내 첫 번째 프로토 샘플을 볼지, 그 다음에 내가 프로토 샘플을 보면, 피팅 모델을 쓸 건지, 아니면은 왜냐면 피팅 모델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부터 다 돈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오늘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면서 머릿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회사를 시작할 때 1번, 오너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건 제가 1000번도 더 넘게 말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필주가. 그 두 번째는 내 통장의 잔액이 앞으로 아무래도 첫 번째 시즌은 검소하게 하긴 하지만 지출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가정해서 맥스마이즈 시켜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즌을 내가 맥스마이즈 찍었을 때 나는 돈을 이 정도 쓰니까 앞으로는 줄일 수 있겠다라는 건 좀 쉽지만 최대한 아껴놓고 늘려가는 건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만 와요. 왜냐면 예전에 안 쓰던 거 또 한 번 쓰게 되면 내 자금은 계속 고갈이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3년치 컬렉션을 돌릴 수 있는 현금을 준비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옆에 이게 온다. 3년치. 지가 뿌리를 뽑고 시작했는데. 3년치. 갈비뼈 팔아야 되겠다. 저 남들보다 갈비뼈 하나씩 더 있잖아요. 진짜. 아니, 말이 두꺼워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다음 이제 과정을 이야기하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디자인은 되게 쉬웠고, 그 다음에 디자인 한 걸로 시제품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 플랜을 짜야 되겠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미스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다 줄이고, 보통 우리 디자이너들 실수하는 게 수로 가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8스타일을 하겠어. 아니면 이번엔 우리는 버젯이 없으니까 5 스타일만 할래.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스큐적인 접근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접근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번 컬렉션을 위해서 $10,000만 쓸래. 아니, 돈으로 딱. 돈으로 묶어서 돈으로. 초반에 시작을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전 다행히 버릇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밖에 없었거든요. 난 이거밖에 못 써.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제 아마 이제 그렇게 버젯을 정하고 시작해야지 디자인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제가 돈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제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모든 부분인데 디자인을 하면 이제 첫 번째 샘플을 의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남성복 자켓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자켓을 멋지게는 디자인 해놨는데 우선 패브릭을 사야 돼. 첫 번째. 나는 검은색, 울로 된 이런 패브릭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 패브릭 원단 업체들은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싼 거를 고르고 질도 좋고 6불이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런 패브릭들은 보통 미니멈 3,000이야 이렇게 돼요. 미니멈. 저는 못 쓰죠. 네. 그리고 45불짜리 패브릭 이탈리안 무슨 패브릭이 있어. 이거 좋아. 쓰고 싶은데 얘는 미니멈도 그렇게 안 많아. 나중에 큰 프로덕션으로 갔을 때 얘는 한 300야드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샘플링을 할 때는 한 25야드, 30야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원단. 근데 이거 쓰고 나서 나중에 바이오가 생기건 아니면 내 스토어에 프로덕션 돌려서 내놓을 때 첫 번째 컬렉션이기 때문에 내가 생산을 많이를 못해요. 아마 그거는 그러겠죠. 그냥 우리가 다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이라는 거는 리테일 부분이 이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리테일은 결국 인벤토리와 싸움이에요. 재고와의 전쟁인데, 재고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재고를 많이 안 남기려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적게 생산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카운터 펀치를 맞아요. 그게 어디서 맞냐면은, 우선, 비싼 패브를 울며 겨자 먹기로 겨자를 한 스푼 떠 먹었는데, 다음에 이제 샘플을 만들면, 패턴 하시는 분이 패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터링을 따로 해요. 그럼 패턴을 닫던 분이 옆에다가 옮겨주면 또 커팅하는데도 또 커팅을 또 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거를 소잉 해주시는 분한테 또 공임이 또 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제품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좋아요. 뭔가 이뤄낸 것 같고. 쥐어짜서, 우리 해놨다. 그래서 딱 이제 그런 것들을 옷걸이 하나하나씩 걸면서 뿌듯해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빌드업 하는 거지. 그러면은, 잠깐, 딴 얘기는 아니고 타임라인상.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뭔가 디자인 해가지고 샘플로 받아서 공장에서 옷걸이를 하나하나 야 이제 우리 이번 컬렉션이 될 거야 라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점이 시작하고서부터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게 된 거예요? 3개월, 저희는 3개월 걸렸는데 그거는 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정말로 그런 거 없이 저 혼자 시작을 했다면은 그런 거 그 시간을 가장 최소화시키겠죠. 3개월도 사실은 좀 오래 걸린 거다. 예, 왜 3개월이 오래 걸렸냐면 내가 뭐 할지 모르니까. 내가 뭐 할지 알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거리적인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많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생산을 다 유럽에서 하기 때문에. 진짜 오며 가며의 시간도 하루하루예요, 정말.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그동안 못 느꼈었던 것들.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뭐 할 때마다 패키지 그냥, 이거 UPS로 내일까지 해서, 이태리 누구한테 빨리 보내. 맨날 다 그런 건데, 이거를 할 때 이제 제가 페덱스에 처음에 가서 패키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참고하세요라고 하는 샘플들을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코트 한 6개,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박스에서 보냈는데, 그 2,800불이 나왔어요. 페덱스에서. 다음 달에 막 가는 거, 이런 거. 에어프레이트로. 그냥 그라운드, 그 정도? 네. 그라운드가 2,800불. 2,800불이 나. 그때 아마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고 했지만 그때 한번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작업지에서 택팩이라는 걸 보내기 위해서 또 따로 뽑아서 패브릭이랑 같이 보내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110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1년 동안에 130억 태우는 거 쉽네. 네. 저희가 1년 동안에 쉬핑비로만 저희가 얼마를 쓰는 2억 5천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25만 불, 미국 달러로. 쇼핑비로는요? 쇼핑비로.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곱하기가 되기 시작해요. 아까 저희가 말했잖아요. 첫 번째 샘플이 공장에서 오는 것도 저희가 냅니다. 이제 착불. 착불처럼. 근데 그게 어디에 포함되냐면은 아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FOB. FOB.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오시라고 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또 다들 처음 듣는, 난 바로 나오잖아요, FOB. 그래서, 리드하고 계십니다, 지금. 밑으로 다 줄 서. 5점 드릴게요. 그래서 FOB 패키지 이런 식으로 다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프로토가 그렇게 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거, 내가 뭐를 하는지 알면 뭐를 고칠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면 옷이 오고 이제 모델을 한번 부릅니다. 모델이 시간당 얼마냐면 한 300불 정도 받아요. 1시간. 그러면 아까 뭐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옷 저거 입고 바지 입고 뭐 이런 1시간 반 2시간 해요. 그러면은 그분 600불 주고 이제 저 혼자 생각하는 거죠. 생각합니다. 내 거였으면은 저는 갔어요. 뭘 해야 될지 아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다른 팀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눈치 싸움을 하죠. 이제 거기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그럼 첫 번째 시제품을 또 고쳐요. 두 번째 시제품을 의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더블이 되냐? 쉬핑이 한 번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단이 한 번이 또 들어가죠. 그리고 얘가 또 와야 되고 모델은 한 번 또 와야 돼요. 그러면은 요것만 그냥 산수적으로 딱 보면 요것만 2,000불이에요. 옷 한 벌, 네, 지금 하는 거. 그냥 샘플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10상품을 하고 20상품을 하면은 그거가 이렇게 애덤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8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남성복, 여성복 합쳐서. 그리고 신발도 하고 주얼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고. 스큐가 엄청 많았던 네, 거네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는데 그건 이제 끝에 가서 결론 지으는 얘기들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돼서 두 번째 샘플이 오면 또 고치고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의뢰했었던 디자인들이 파이널라이즈가 되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자 이제 이걸로 우리 이제 저희 전문 용어는 세일즈맨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마켓에다 내는 샘플. 이제 보통 그걸로 포토슛도 찍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세일즈맨 샘플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개의 스큐, 그러니까 10개의 상품에 대해서만 저희가 리밋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이런 과정을 1년에 다 겪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코트나 어떤 바지 같은 경우는 4번, 5번 본 프로토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산기지가 딱 유럽에 저 같은 경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있고 인디아도 있었고 홍콩도 있었고 차이나도 있었고 한국도 있었어요. 그래서 멀티플하게 막 이렇게 돌아가야 됐었고 그러면은 이제 관세도 다 다르고
이제 패브릭도 막 이렇게 다 돌아가고 하니까 시작한 지 3, 4개월 만에 벌써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작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편하게 시작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발전되는 그렇게 돼서 세일즈맨 샘플이 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일즈맨 샘플을 위해서 저희가 원했던 패브릭들을 샘플용으로 구매를 하죠. 샘플용으로 구매를 할 때 이제 업체 측에서는 뭐 해줍니다. 그동안 왜 보통 이름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갖는 가장 큰 한계점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러면은 패브릭 업체에서 저한테 샘플을 잘 안 줘요. 왜냐면 얘가 어디서 뭐 하던 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샘플 냈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로 중국에 가서 카피트치도 모르고 뭐 이런 것들도 뿐만 아니라 신용이 없기 때문에 잘 안 주죠. 그래서 그게 가장 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나 아마 리테일이나 건축도 그렇겠지만 가장 힘든 게 미니멈을 시작하는 거예요. 미니멈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니멈을 만약에 못 맞추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서비스를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에서 우리는 300야드가 미니멈인데 밑으로는 내려갈수록 서비스는 계속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60불짜리가 나중에는 80불이가 90불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상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일즈맨 샘플까지 딱 오게 되면 이제 장엄하게 준비를 하죠, 보통. 모델을 하여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이거로 위해서 저를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포토슛을 찍는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이게 트랙 1,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트랙 2, 같이 회사가 시작됐을 때 트랙 2에서는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케팅 팀을 셋업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가 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의 중요성은 현대 패션에서는 그 무엇보다 저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디자인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케팅. 예. 계속 한숨과 현타가 오고 있는. 뭐 패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인더스트리가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마케팅 같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케팅을 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그거 뭐 한다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인하우스 마케팅 팀을 또 다 하이어를 했어요. 보통은 그럼 인하우스를 안 하고 외주를 주는 거예요? 외주를 주죠. 네. 외주를 줘도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마케팅 세계에서도 이제 하이라키가 있고 탑티어 라인이 있기 때문에 내 눈이 높은 곳에 걸리면 걸릴수록 거기에 들어간 추가 비용은 엄청 많아지죠. 네. 그리고 이들은 많은 업체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는 걸 좀 원해요. 그러면 저희가 에셋이라고 하는데 그 에셋들을 빨리빨리 피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들이 그걸 갖고 하는데 그 에셋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미리 준비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포토슛을 미리 찍어놓는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세 번째 트랙은 뭐냐. 포토슛을 찍기 위해서는 또 포토를 전문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를 하이어해야 돼요. 그렇죠. 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를 하이어해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가 모델 이제 그것도 런웨이를 쓰거나 뭐를 하게 되면 모델도 하이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모델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를 하이어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때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던 게 스토어 오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동시에 이거를 다 멀티플하게 하는데 디자인도 했고 뭐 스토어 로케이션을 찾아다니면서 부동산을 하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저희가 있어야 되는 오피스를 또 렌트하기 위해서 오피스 그것도 동시에 했고 아파트에서 계속 못하니까 그래서 파이낸스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낸스 그 투자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BC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인볼브돼서 그것도 알아봐야 됐고 그다음에 디자인 프로세스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그래 스타트업이니까이라는 그런 맞지 않았으면 이거는 솔직히 할 거는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겠어요. 그럼 오피스를 렌트해가지고 정말 거기로 출근하는 느낌의 그런 셋업이 갖춰주고 네네. 그때쯤 됐을 때는 파운더 말고도 다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케팅 사람도 뽑고 뭐 심지어 뭐 페덱스 보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때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됐어요? 시작한 지 언제쯤 되는 시점에? 네. 시작을 2020년 8월에 시작을 해서 언오피셜로는 근데 오피셜이죠. 그 다음에 진짜 회사가 페이퍼가 다 끝나고 투자금이 다 활수돼서 뭐뭐 돼서 이제 LLC가 설립이 된 거는 2021년 3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3월부터 첫 오피스에 갔을 때, 저희 회사가 그때 당시 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갖고 있었던 오피스가 7,000스퀘어핏이에요. 7,000스퀘어핏이면은, 잠깐만요. 약간 한국으로 말하면 거의 100평이죠. 100평 넘는데, 7,000이면. 오피스가 스타트업인데. 한 명당 250평씩. 100평이 넘었는데, 이제 이게 250평이네. 7,000스퀘어. 예, 아니요. 100평 훨씬 100평 넘죠. 훨씬 넘죠. 훨씬 네. 넘죠. 몇백 평이었나요? 그러면은 거의 200 몇십 평 되죠. 아니야. 어? 거의 200평. 193평. 193평이에요. 저는 200평짜리 아파트를 해서 사는 그것도 소호에 났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하도 오피스가 크니까 저희가 뭐를 했냐면은 사운드 프루프를 설치했어요. 왜냐면 목소리가 울리죠. 그래서 벽이랑 천장에 사운드 프루프하는 업체에서 와서 다 설치를 해서 이제 안 울리게 에코 현상이 없게 럭셔리 했습니다. 야, 정말 대박이다. 하우 인더스트리 웍스 이번 편은 하우 130억 세우기 뭐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오피스를 했고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그 3월에 사람을 뽑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뭐 또 나름 저희가 뭐라고 업계에 난다긴다 한다는 사람들만 인터뷰 보려고 해서 그 인터뷰를 한 헤드헌터를 하이어해야 되잖아요. 그 헤드헌터를 또 하이어해야 되는구나. 인터뷰야 파운더들이 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사람을 데리고 잡 포스팅하고 그럼 모으려면은 헤드헌터.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보통 헤드헌터들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연봉을 받게 될 사람을 하이어할 당시에 이들이 가져가게 되는 퍼센테이지가 좋은 데는 30%. 연봉의 30%. 그리고 아닐 경우는 보통 20% 하는데 이제 그것도 에이전시도 또 나가죠. 그러면 이제 머리를 노트에 적으면서 이렇게 보세요. 계속 지금 돈 나가는 거. 나중에 마지막 기말고사 문제. 그거 얼마였을까? 총 합은 막 130억에 시작을 했지만 벌써 오피스하고 3개월하고 그때까지 저는 월급 안 받아요. 월급 없이 그냥 했던 거. 그럼 거의 5개월 넘게 못 받은 거네요? 안 받은 거네요? 6개월. 예, 왜냐면은 이제 밥은 줬어요? 밥도 사 먹어야지. 이야, 씨. 그래도 그 전에는 막 회사 다닐 때 뭐 그렇게 하면 우버 타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맞아. 그때 지하철 그렇게 많이 타고 참 파운더인데. 참 코로나 때. 네. 파운더가 되니까 오히려 더. 코로나 때 에센셜 워커들 나갈 때 저도 같이 근데 다 그거를 혼자서 치유할 수 있었던 거는 나중에 잘 되면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항상 하긴 했는데 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는 스티브 잡스 가라지에 있는 스티브 잡스다. 꿈은 그렇게 꿨죠.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말이 이게 돈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그래서 파운더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돈을 줄일 건지 그 다음에 이게 내 돈이 들어갔으면은 안 써도 되는 돈들이 많아요. 그런데 투자금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우선 내 돈은 아니지만 회사의 그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돈이 많아지죠. 돈이 많아지니까 저는 경영과 뭐를 위해서 막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버제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경영 능력이 뛰어난 비즈니스 마인드가 갖고 있어야만, 왜냐면은 보통 디자이너들은, 내가 이런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잘 팔릴 거야라고 그 꿈에서 시작을 하지만, 디자인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20분,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365일은 다 비즈니스거든요. 그 4명의 파트너 중에, 비즈니스 그런 전문은 없었어요?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에 그 브로커가 이제 그게 이제 헤지펀드처럼 그분들이 초반에 비즈니스 모델과 이런 것들을 다 짜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약간 그 루트를 따라서 가는 게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BC 같은 경우는 나름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투명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쓸 거니? 동의하냐? 하는 이게 어떤 민주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거기서 배웠어요. 캐피탈리즘. 이게 지분을 적게 갖고 있으면 밀려. 말이 없어. 맞아. 지분을 적게 갖고 있으면 밀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얼굴에 점 찍고 나중에 따단 하면서 나타나지 않는 한 이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 집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 결정하는 사람. 근데 초기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 넘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1투표권이 되는 그런 거지만 소수로 스타트업일 때는 아니 그게 같은 마인드셋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이거를 하는데 나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버리면 그치. 이번 같은 경우에는 BC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회의 자체가 진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BC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했었던 사업이 나름 사회적으로 명성 얻으면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이 기존의 어떤 모델조차도 결국 되게 큰 대기업에서 이제 스푼을 받아가지고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스케일의 차이지 과정은 똑같아요. 그거는 성공을 했고 이건 실패를 했지만 그게 성공이라기보다는 그의 명성이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대기업에서 나오는 마르지 않는 셈의 돈을 많이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자꾸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은 잘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전 이런 것도 해봤어요. 이제 구글에 BC Network 이렇게 한번 쳐봐요. 이 사람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에셋의 밸류가 에스티메이트하게 뜨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현실을 아니까 엄청 큰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분석하는 건 사실 알려진 것들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4가지 트랙으로 같이 간 게 첫 번째는 디자인이었고 두 번째는 부동산, 마케팅,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 오피스랑 스토어 그리고 스토어가 이제 네 번째였어요. 그 네 번째고 세 번째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였죠. 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이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같은 걸 할 때도 그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원스톱 쇼핑 샵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업체들이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이들이 모델을 하이어해주고 캐스팅할 때 이제 저희가 컬렉팅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첫 번째 프로젝트 할 때는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세상 난다긴 다음에 되게 유명한 사진가분을 저희는 썼었죠. 근데 그분을 쓰는데 들었던 돈은 20만 불이에요. 얼마큼 찍는데요? 보통 그 하루 종일 많은 사진을 찍지만 저희가 이제 찍는 중에 이들이 저한테 이제 하드 드라이브를 주거든요. 그리고 하드 드라이브에서 이제 사진을 저희가 대략 뽑는데 이분도 자기의 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저한테 100% 다 해서 이거 니네 걸로 골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한번 고른 걸 주는군요. 그 안에서 필터링 된 거에서 의견이 조절된 상태에서 하는데 보통 이거를 인하우스 회사들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이제 회사마다 그 명칭이 다 다른데 마케팅 쪽에서 그런 크리에이티브 롤을 하는 포지션이 있어요. 저희는 또 그걸 또 딱 뽑았습니다. 그 헤드헌터를 통해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디렉터로 뽑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거 딜을 해야 되는데 웃긴 거죠. 솔직히 그거는 회사의 파운더가 내가 뭐를 하는지 알면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이제 하면서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돈이 또 나갔죠. 좀 헤드카운트가 계속 늘어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랑 일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사진가가 이렇게 찍었지만 보통 크리에이티브한 거는 사진가면 사진가를 하이했을 때 믿고 맡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2억을 쓰건 10억을 쓰건 저의 이 돈 씀씀이가 거기서 나오는데 보통 디자이너들은 그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관여를 저런 포즈 말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좋은 그 정도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사진가면 저희가 암안해도 알아듣고 해주는데 이제 저희는 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또 돈이 들고 그래서 이제 4트랙 계속 트랙이 한 5, 60개 돼요. 5, 60개 되고 근데 벌써 나온 돈이 별로 없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이제 스토어 오프닝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거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스토어 오프닝도 야망이 많았습니다. 소호에 하나, LA에 하나. 이제 막 시작했는데. 네, 첫 트랙으로
투트랙을 진행했는데 보통 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저희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어요. 네. 소보드. 없었으니까. 그때 소가 죽었으니까. 리테일스토어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아서 월에 제 기억에는 한 3만 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받아. 네. 저희 내려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저도 그때 부동산 소호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웨스트 브로드웨이를 밑으로는 가격이 얼마인데 웨스트 브로드웨이 바로 건너서는 무조건 얼마 이상이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스프링 스트리트나 멀서나 프린스 스트리트에 네네. 바꿔지면은 이제 억 단위로 가요. 이제 블럭마다 이 가격대가 다 다르더라고요. 3만 불이면은, bargain은 이게 굉장히 싸게 4천만 원이면은 정말 싸게 했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전 스토어가 망하고 나가면서 이제 저희한테 그 자리가 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자리를 쓰게 됐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인테리어 또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쑥 나가겠네요, 그냥. 인테리어 인하우스 아키텍처를 하이합니다. 리테일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하우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니라 인하우스 아키텍이에요. 인하우스 그런 리테일 스토어 디자이너 다 있죠. 그러니까 담당 건축가를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하우스 셰프는 없었어요. 그 정도만 셰프는 보통 많이 있던데. 투 트랙으로 LA랑 소호코로 동시에 진행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픽스처들이 들어가죠. 퍼니처들이. 네. 저희는 안 샀습니다. 커스튬이었어요. 우린 사지 않았다. 맞췄다. 플렉스. 제가 이런 거 약간 우스갯소리로 저도 참 헛하네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냥 반은 흘려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븐 트랙이 또 나오죠. 이컴 셋업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이 커머셜. 웹사이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컴을 셋업을 하면 그것도 또 세트로 팔아요. 그 업체에서. 그러면 뭐 이제 샤피파이 같은 데를 하면은 이제 그것도 티어들이 다 따로 맞아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패키지를 샀겠죠. 그렇게 되면 인하우스에 들어가는 아까 말하는 에셋을 가지고 에이전시에서 이쁘게 찍은 사진을 2억을 갖고 포토그래퍼로 들고 와서 우리한테 트랜스퍼 준 사진을 또 올리는데 이제 여기서 좀 다른 게 이커머스에 들어가는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한 장 한 장 클릭할 때 나오는 옷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포토그래퍼, 그러니까 에이전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에서 찍은 사진들이 아니라 이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진을 회사에서 찍는 거예요. 따로 찍어야죠. 네, 그렇죠. 앞뒤, 양옆, 뭐, 신발 위, 아래, 패브릭 보이게도 찍고, 뭐. 클로즈 아웃, 뭐, 하고, 근데 그 안에 또 리터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리터치 비용이 또 따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컴 하는 사진 쪽을 또 해야죠.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플랫폼 짜야죠. 그럼 웹사이트 플랫폼을 짜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웹디자이너. 또 하이어였어요? 요즘은 뭐 UX 뭐 UX 쪽. 디자이너로 라이터 있겠죠. 하이어스. 카피라이터는 초반부터 해요. 앱은 안 만들었어요, 앱? 왜 앱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 흥망성쇠의 어떠한 이 부분을 단축적으로 되게 빨리 보여주는 거예요. 패스트포워드. 이게 쭉 치즈처럼 늘어뜨리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결국에는 저희와 제가 겪었던 비슷한 상황에 맞게 되지만 근데 저는 그거를 순간적으로 하루하루 그래서 저의 인연은 한 누구의 20년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아까 우리 얘기가 어디서 끝나냐 세일즈맨 샘플 맞아. 이제 큰 거 남았다. 네, 거기 딱 오는 데까지 이것들을 다 초속으로 다져놔야 되거든요. 네. 그치. 이게 하루에 이 업무가 하나고 이 업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7개, 8개 혹은 10개가 되는 다른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축소판으로 개인 사업을 하고 패션 디자인을 꿈꾸시는 분들, 패션 디자인으로 자기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 이 일을 오롯이 한 명이에요. 그쵸. 그쵸. 누구처럼.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꼈었던 것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회계예요. 그 아까 말한 7개, 8개의 트랙 혹은 20개의 트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올라가는 데서 이게 시간이 딱 지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BLG죠. 이제 BLG가 하루에는 뭐 페덱스를 보냈던 거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패브릭 하나. 근데 뭐 아까 말했던 10스타일이면 이미 10개의 영수증이 오겠죠, 인보이스가. 근데 그게 180개고 200개가 되면 200개가 다른 게 다른 레이어로 다른 식으로 오는데 이게 자꾸 유니버스로 가는 거야. 초반에는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우주로 가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동시에 많은 빌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계속 오게 되니까 초반에는 빌지나 이런 인보이스에 대해서 정리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또 뭐를 해야 되냐? 회계사나 업체를 하이어해요. 그쵸. 어카운턴트가 있어요. 어카운턴트를 하이어해요. 이제 그거를 하이어하는데 또 돈이 들어. 그렇죠. 북키핑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려워. 그리고 이제 회사를 셋업하면 또 뭐를 해야 돼? IT 셋업을 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컴퓨터를 또 다 사야 되고. IT 셋업하는 것도 회사 이메일을 만드는 것도 그 다음에 그 서버를 공유를 해서 오버시스 오피스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수돗물 마시는 거 빼고는 다 돈 냈던 것 같아요. 물은 공짜네. 물은 공짜로 먹죠. 그 정말 모든 게 다 돈이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들어가면 뼈저리게 느꼈었던 게 내가 저희처럼 크게 하는 규모는 아니지만 이게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의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1명이 되는 회사에 대한 얘기도 제가 따로 나중에 해드릴 텐데 3년치, 5년치 내가 견딜 수 있는 솔직히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거 다 어떻게 플랜을 해놓고 종잣돈 마련해놓고 이거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적어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쿠셔닝은 해두는 돈이 백업 1, 백업 2로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백업 1이 지금 진짜가 터져서 백업 1을 까야 되면 한번 쓰면 긴축재정을 하고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플랜이 많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는 좀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돈을 예를 들어 내 창업 자본이 1억이다. 그럼 나의 비즈니스는 5,000불짜리 1억이면 5천만 원짜리 비즈니스로 시작하는 게 나아요. 그 5천만 원은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내 백포켓이에요. 네. 그리고 그건 없는 돈처럼. 왜냐면 그거가 없으면은 다시 못 일어나요. 그래서 그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저희의 이 드라마의 이제 비극, 서사가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조금씩 나오고 그래서 우선 시작은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다 하루하루가 힘들죠. 하다못해 이 동네에서 데일리를 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사업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경이롭게 보는데 제가 여기를 하면서 배웠었던 것 중에 이제 프로덕션 그럼 세일즈맨 샘플이 와서 저희가 10벌 중에서 8개 이거는 우리 스토어에 가서 팔기로 하는 걸 결정하고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뭐 프로덕션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덕션을 딱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허슬이 와요. 어떤 허슬이 오냐면 공장에도 미니멈이 있습니다. 몇백 장을 찍어야 된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은 공장도 서차지가 있겠죠. 적게 찍으면 찍을수록. 첫 번째 허슬. 그래서 어떻게 타협했어.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 장에서 또 얘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주변을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1번 지갑을 확인 얼마 있는지. 내 거. 내 지갑. 두 번째 내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가끔씩 인적 네트워크가 월렛을 이기거든요. 그죠. 네. 내가 전략적으로 조금 더 치밀하게 이 사업을 준비했다면 나는 그에 걸맞는 인적 네트워크가 분명히 많을 거야. 그리고 그 관계들이 견고히 다져져 있다면 이런 하나의 수순이 결국 이벤츄얼리 저도 이분들한테 신세를 져야 되지만 첫 번째 허슬들이 조금 더 쉽게 넘어가요. 내가 니자 씨가 하는 공장을 너무 친해서 아니까 니자 씨, 나 반지 이번에 50장만 만듭시다. 50장을 딱 찍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YC는 제가 친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해주겠다 해서 양해를 바라게 되면 이 부분이 조율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우선 공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크레딧이 많이 없는 경우는 공장에서 토탈 프로덕션 가격에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 가격이 토탈 5억이에요. 뭐 많은 옷들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것처럼 FOB 패키지는 공장이 다 사입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주죠. 원래 씨한테 가서 이거, 도끼 씨한테 가서 이 단추.
뭐 니자 씨한테 가서 이거 버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공장이 그거에 따라서 사입을 해가지고 토탈 패키지 만들어서 저한테 끝에 청구만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공장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디파짓을 와요. 그러면 작은 옷들을 할 때야 뭐 그것도 부담되죠. 몇 천만 원. 그렇죠. 그런데 크게 돌리기 시작하면 이게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5억짜리 프로덕션을 보니까 저희한테 2억 5천 디파짓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하면 캐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이러면서 아무리 친해도 레트로 크레딧이라는 걸로 의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LLC라도 니네가 뱅크럽시를 하더라도 너가 페이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만약에 오를 하게 된다면 이 letter of credit을 통해서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너는 나한테 돈 돈을 줘야 돼. 갚는 네. 그러면 라이어빌리티를 막아주는 게 LLC인데 그걸 만약에 쓴다 그러면 그거 사인한 사람이 메꿔야 돼요? 그거를 예, 회사 쪽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레트로 오브 크레딧을 의뢰했었던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렇죠. 쉽게 왜냐면 쌓이는 못하죠. 팬데믹 지나면서 워낙에 망하는 그런 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리테일 스토어 그런 거 부동산 쪽도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퍼스널 크레딧 요구하지 않냐고 그런 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트로 오브 크레딧이 딱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좀 센서티브해져.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의 방어를 해놨는데 이거는 갚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옷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뭐 바지 전문 공장, 자켓 전문 공장, 아우터웨어 전문 공장, 신발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도 좀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신발이요? 네. 왜냐면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사이즈런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발은 디자인이 심플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심플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매처리얼들도 솔직히 많고 돈이 많이 들지만 거기에는 몰딩이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사이트 들어가면 뭐 나이키 신발 뭐를 사고 싶으면 사이즈 쭉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즈만큼 몰딩을 다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무를 그러니까 하면 형태 찍을 거. 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게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툴피라고 그러는데 신발을 가만히 보시면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들이 모여져서 소인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옷은 그걸 가위로 잘라요. 근데 신발은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잘라요. 이제 그걸 툴피라고 그러는데 사이즈로 얼만큼 그걸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신발은 또 신발대로 돈이 또 많이 들어요. 또 하나를 만들려고 이거를 툴을 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신발에 보통 사이즈 수만큼 툴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신발까지 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BC가 원했던 예,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올드 스쿨 아메리칸 디자이너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저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러지만 미국의 그것과 유럽의 그것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랄프 로렌이라는 디자이너의 기점으로 생겨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라이프 스타일. 네네네.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컨셉추얼하고 어떻게 보면 토탈 패키지고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상품 가방을 파는 개념이 아니라 토탈 아웃룩을 다 파는 거예요. 그게 되게 멋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 세상 유니버스를 산 거예요. 그렇게 그 시대에 있었던 디자이너들. 그래서 특별히 뭐 제이크루도 그렇고 많은 아메리칸 디자이너들 아무래도 랄프 로렌은 저는 랄프 로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랄프 로렌 유니버시티에 나온 사람들 왜냐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유니버시티 랄프 로렌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시작한 거는 그 회사에서 랄프 로렌이 일하는 방법 어마어마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랄프 로렌 분 같은 경우는 정말 100번 리스펙 받아도 정말 할 말 없을 정도로 정말 멋있고 이들이 하는 프레젠테이션 자체는 정말 어메이징해요. 그러니까 거의 헐리우드 영화를 압도하는 스케일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든요. 랄프 로렌. 아직도요? 그거를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널리 회사의 바이어나
인터널리 회사 직원들 위해서 랄프 앤 메디슨 오피스 예전 같은 경우는 한 층이 그냥 다 쇼룸인데 예를 들면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RLX라는 아웃도어 네네. 아니면 무슨 WRL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거기 안에 이렇게 다 부스가 있어요. 엑스포처럼. 근데 그 부스를 위해서 옛날 멀세이리스 벤츠를 갖다 놓은 거예요. 요트를 끌어와가지고 거기에 앉힌다고 해가지고 전체의 그 컨셉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크니까. 결국 이게 다 뿌리 깊게 내려와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됐고 아마 이 저의 같이 일했던 B씨도 라이프 스타일에 되게 많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을 하는 거는 가장 이상적인 끝에 단계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되는 레이어의 단계가 필요하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았고 자기가 그런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새로 하는 기업의 방향성 중에서 가장 좀 힘들었던 게 시대는 빠르게 변했지만 오너들, 파운더들의 상당 부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은 경영 방법이 그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뭐 한국 TV나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어떤 뭐 교훈을 주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많이 보면 경영자들이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가 항상 그렇게 들려요. 내가 move forward 하고 미래의 비전을 이게 될 거야 라는 어떤 예측적인 게 아니라 내가 현재를 알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과거의 답습을 하게 돼요. 내가 했었던 거. 내가 해서 성공했던 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불안하면 이제 그거를 나를 믿는 사람들한테 empower 시켜줄 수 있는 거. 힘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믿어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거. 왜냐면은 과거에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경험이 데이터가 성공 데이터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션 인더스트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SNS의 시작과 끝인 것 같아요. 아이폰, SNS. 이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청취자분들 중에서 디자인 하고 계신 분들, 윗사람들, 간부들, 팀장님들 이렇게 보면은 깨어있는 간부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느끼는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꼰대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들의 경험을 리스펙트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디자이너로서는 좀 여러 군데에서 깨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현재 마켓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가 디자인 회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많이 가면서 퇴색되기 시작해. 일단은 처음에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과거에 했던 것을 똑같이 답습하니까 그러면은 우선 시스템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젊은 사람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마켓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타겟을 했던 마켓은 젊은 마켓이었거든요. 얘는 몇 살 정도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이제 캐묻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말장난이 들어가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죠. 왜냐면은 왜 꼭 젊음을 나이로 제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할 말이 없죠. 네. 왜냐면은 50, 60도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멘탈리 유스풀하게 살고 그들의 삶이 젊으면 젊은 거다. 그건 맞거든요. 그들도 수프림 입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좀 페이퍼상에서 제너럴리 우리가 납득할 만한 상태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의 마켓을 알고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충분히 인지를 해보는 거.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좀 팔짱을 끼고 회사를 관두고 나와서 며칠 동안 탁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나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계속 관찰을 해보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충분히 뽑아보는 능력. 근데 왜냐면은 이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는 능력은 회사가 공짜로 주거든요. 그쵸. 회사를 다니면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자료를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네. 뭐 세일즈 팀에 누구한테 가서 야 세일즈 요즘에 어때? 뭐 제인 뭐 요즘에는 우리 타겟 커스터머가 누구야?
뭐 하면 이제 걔네들이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디자이너로서 사업 시작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모르는 거를 알려고 하는 호기심.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내가 질문해야 되는 것들을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회사 가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라는 곳은 내가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떠한 좋은 보물 창고인 것 같아요. 또 월요일이네. 오늘은 금요일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에 있는 동안은 내가 이 회사는 3년 동안 다닐 건데 나는 사업을 해야 돼. 근데 회사에 다니는 이유는 준비할 거야. 저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좀 사업하고 싶어 한다라는 친구들한테는 좀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준비해. 회사가 줄 수 있는 소스들을 다 뽑아 먹으라는 거죠. 왜냐면은 원단 업체들.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딱 준비를 하기 시작한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는 TR 우리는 누굴수, 마케팅은 누굴수, 얘네는 누구랑 친하고 뭐 하는 거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원단 업체들은 누가 있고 거기에 컨택 인포메이션은 누가 있고 이메일은 누가 있고 막 이런 거. 왜냐면 회사 딱 나와가지고 내 거 딱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누구였더라. 맞아. 맞아. 그러면은 바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Hi Jane, how are you? I wish you are well. Do you remember me?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Perhaps, do you know? 너무 웃긴 게 저도 제 얘기가 아니라 저랑 같이 디자인을 했던 어떤 분이 나가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데 한 몇 달 있다 저한테 연락 왔어요. Hi 엘리. Hi 엘리. Perhaps do you have? 그때 이제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던 건 우리 그때 썼던 우리 회사에서만 썼던 스펙 sheet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메저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 페이지에는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정보가 자세히 적혀져 있는 우리 회사에서 만든 그걸 얘가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이제 그런 것까지. 근데 그걸 줘도 돼요? 안 줬죠. 못 준다고 미안하다고 줄 걸 그랬어요. 그 되게 잘 나가지고. 근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분도 어쨌든 와인님 얘기 들으면서 딱 그 생각이 나면서 그분도 미리 준비를 했었더라면 미리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아마 좋은 정보니까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셋업하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것도 회사에 정보가 축적돼서 베스트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인더스트리는 나가면은, 나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에스크하는 게, 다른 디자인에 관련된 게 아니라, 프로젝트 버짓 있잖아요. 어떤 뭐가 시작되면은,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집 하나를 지으면 건축주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몰라요. 그거, 솔직히, 그건 실제로 할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에 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야지 사실 그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당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를 할 때 그게 자세해지려면 그거랑 최대한 비슷한 프로젝트를 갖고 와야 그거를 되게 항상 나간 사람들이 야, 그때 그 프로젝트고 거기 뭐 있냐 이러고. 참 재밌는 예로 BC 같은 경우 저랑 회사를 시작했을 때 저를 여러 가지 친분도 있었지만 이 사람이 저를 데리고 왔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미로 전작해보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편집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했어요. 회사에 있는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정보. 나왔음에도 물론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다시 가서 매일같이 물어보긴 했지만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옷을 할 때 보통 이제 옷을 하게 되면 티셔츠가 하나더라도 얼마나 많은 다른 핏의 티셔츠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좋아했던 딱 그 핏을 내가 스펙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패브릭 업체들도 저는 리스트가 따로 있었고 그런 거가 좀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회사 일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인적 네트워크가 좀 이렇게 무인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했다는 그 느낌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이제 끝에는 이제 여기는 나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후반에 원래 나와야 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쓰게 되다 보면은 분명히 회사에서는 자금적으로 동맥경화가 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제 그거에 하나가 A라는 원단 업체에서
너 이거 한 거 아직 빌지가 페이가 안 됐는데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라고 왔을 때부터 저는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워닝 사인을 키고 그다음부터 이제 페이퍼웍에 대해서도 다시 변호사랑 리뷰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긴 했는데 저희는 솔직히 라이빌리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도 알죠. B가 뒤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의 친분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얼굴 마담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사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는 저의 관계들도 되게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 개인 이메일 어카운트로 그들한테 양의 이메일을 따라오고 하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업체 사람들을 만나고 버튼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저희가 주체가 돼서 리드를 하는데 나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기는 난처한 상황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사를 나오고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이태리 출장을 가가지고 뭐 일을 봐야 될 때 그분들 다시 다 만났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되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얘기 다 들었고 뭐 잘 지냈냐 뭐 처음에야 뭐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허그하고 이러지만 나중에는 제가 묻게 되는 게 그거예요. 돈 받았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는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네, 받은 사람도 있고 했을 때 나는 다른 회사에 와서 다른 얼굴로 있지만 뭔가 이 사람과 저는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거는 뭐 모든 인더스트리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시 재기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할 때부터 뭐 이런 것까지 솔직히 어떻게 다 생각을 하고 하겠어요. 그런데 저의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아마 제가 느꼈었던 것들 중에서 본인들이 노트에 적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돈이 이런 데서는 이렇게 드네. 이거는 내가 몰랐던 거네. 하면은 좀 적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아, 이런 거는 좀 내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회사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다 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냥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넘어지고 깨지면서 하는데 그때 그런 넘어짐을 최소화시키고 좀 나의 출혈을 최소화시키려면은 자본과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YC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뭐 패션 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어도 뭐 부동산 하다못해 우리 집 고치는 레노베이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이게 정말 그냥 필드만 달랐지 기본적인 거 특히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이거 하고 버지팅 하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느 정도 그야말로 프로덕션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그럼 어떻게 이걸 더 알릴 것인가. 이런 마케팅의 중요함을 너무너무 느끼거든요.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결국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 뭐 몇 트랙이다 해서 힘들었다 하는 거가 이 전반적인 제가 중요한 회사의 100 중에 이거는 지금까지 한 3, 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 그래서 1번 오너가 내가 파운더로서 뭐를 해야 되는지 알고 정말 내가 클리어해야 돼요. 자다 깨서 누가 툭 쳐도 난 뭐를 하는지 알아요. 아이돌들 시키는 건데. 정말로. 자다 깨서 무슨 곡 춤추기 그러면은 진짜 깨갖고 그거 막 추잖아. 이게 나중에 분명히 퇴색돼요. 특히 세일즈가 안 되기 시작하거나 직원들이 관두거나 어떠한 환경적 변화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 생각을 하죠. 내가 이거 하는 거 맞나? 그거 해요.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게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 엘리의 이 지금 YC 얘기를 들으면서 저요? 울지 말고 많은 게 미스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미스가 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요. 저야말로 네, 지금 막 여러 가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자다 깨서 뭐 해야 돼요? 지금 무엇을 하고 아니, 있는 이게 거야? 저는 제 방송, 브랜드를 소개하는 자리는, 소개를 해버리는 순간 이게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좀 자제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그 YC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로, 채연이 참 힘든 거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사실 지금 이제 그 YC가 얘기해주신 부분들을 전부 다 했거든요. 근데, 물론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작게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제 스트러글한 부분들은 그냥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몸도 하나고 시간도 한정적이니까는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못하니까 정말 하나씩 도장 깨듯이 이거 끝나면 그 다음 이거 끝나면 이거 이러니까 사실 런칭 시기도 미뤄졌고 이제 여름도 다 가고 가을이 오고 있고 이제 계속 시간이 미뤄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와인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파운더가 내가 정말 아무리 사공이 많아도 울버린답게 힘세게 그냥 아무리 뭐라 해도 그냥 한 길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거를 밀고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무너져요. 요즘. 네, 그래서 그거를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처음 하고자 했던 제가 정말 이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한 100장도 넘는 글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이런 브랜드, 이런 타겟과 이런 커스터머들에게 이런 옷을 보여주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해보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막 그런 많은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NS 앞에 서면져가지고 하다못해 와인님도 아실 수도 있는데 센텐스 하나 쓰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죠. 내가 이 옷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고 싶은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마 그래서 저도 그걸 똑같이 느끼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답답했었고 짜증났었던 게 우리가 하는 브랜드가 저는 저의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치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득도 했는데 우선 거기서는 어떤 세대적인 거 아니면 디자인적인 비전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잘 실행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이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단어로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가장 요즘에 그 언터킷이라는 브랜드 미국에서는 좀 유명한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자이너로서 뭐 언터킷이라는 브랜드에서 어떤 디자인적인 가치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바지에서 셔츠를 넣지 않고 빼입는데 길지 않게 그냥 이쁘게 저런 거 쉽게 근데 그 명료한 메시지를 파운더가 알고 있으면 그게 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브랜드 네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어마어마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그 BC 파운더에게 부족했다라는 거는 그런 실무적인 뭐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보다 그런 명료한 비전이 없었다. 네, 명료한 비전이 그는 단어로 저한테 설명을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충분히 와닿지가 않았고 좀 약간 너무 말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유스 에이지 타겟 이런 거 물어보는데 뭐 젊음이라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실만 도움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어도 많이 늘었죠. 그리고 하도 디베이트를 하니까. 저도 요즘 영어가 늘었어요. AI랑 맨날 싸워요. GPT랑 맨날 싸워요. 그 중에서 이제 참 재밌는 게 주변에서 이거를 클리어하게 하고 있고 혼자 1인 기업으로 하고 있는 디자이너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뭐 그것도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들도 결국에는 고민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저야 되게 인커리지 시켜주죠. 그냥 진짜 됐다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또 많이 유명해졌을 때 저희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흑자부도. 흑자부도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친구예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죠. 아까 제가 이제 공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으면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Y 브랜드가 너무 유명해진 거야. 뭐 난리 났네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자국 깨니까 오더가 미친 듯이 들어와요. 월렛이 10,000개, 도켓이 10,000개, 리자시 20,000개. 갑자기 어저께 1,000개 팔던 게 몇만 개가 딱 됐어요. 눈물이 나. 그리고 막 신문에 나왔어. 뉴욕타임즈 뭐 난리가 났네.
뭐 한국에서도 인터뷰 오고 난 세계 슈퍼스타가 됐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리얼 난리가 났어요. 그럼 바로 다음에 겪게 되는 첫 번째 고충이 뭘까요? 실제로 자본이죠. 자 어디서 무슨 돈? 그걸 만들어낼 자본이 없으면은 뒷바지 해야 되잖아, 뒷바지. 뒷바지 해야 그래서 되는데. 여기서 그 오더를 다 못 받습니다. 아. 왜? 나는 패브릭을 해야 되는 거 사입도 해야 되고 버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딱 하는 순간 내가 공장에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1000벌로 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10,000벌이 주문이 들어와. 네. 그러면 야 나 그거 생산 못해.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값 10배로 올릴 거야. 살려면 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주세요. 아니 뭐 말을 정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아니 저 현실상 그렇게는 못하고 뭐 정 원하시면은 제가 값을 좀 올려서라도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되고요. 네. 그거를 뛰어넘는 다른 마케팅이 SNS에서 되는 게 정말 기가 막히게 그거를 프리젠테이션에서 팔아요. 선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받아가지고 프리오더가 있죠. 프리오더. 그냥 해서 네 그거를 만들어서 파는데 저도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일론 머스크인데. 사이버 트럭.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게 선주문. 돈을 미리 보내고 제품을 봤는데 6개월인데 그걸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버버리의 디자이너가 이제 다니엘이라고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친구가 했던 컬렉션을 런던 스토어에서 지금 프리오더를 하고 있어요. 사죠. 왜냐면 나는 쇼를 봤으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의 명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제일 먼저 입고 싶은 그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이런 영세 디자이너들한테 프리오더라는 개념은 어이가 없죠. 그렇죠. 지금 원 플러스 원 해줘도 되는 제발 입어달라고. 저는 그래서 사실 보고. 킥스타터하고 뭐 한국에는 텀블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형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로지 자본은 없으니까 디자인으로 승부하니까 뭐 패션 쪽 말고 패션 쪽은 제가 뭐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막 되게 신기하다기보다는 뭐 내가 탔던 디자인이야 뭐 이런 것들을 딱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펀딩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 그런 게 혹시 패션 쪽에는 적용될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는 버버리의 아니, 데니얼이 그 정도 되면은 가능하죠. 그 정도 되면 그리고 아까 그 요새 브랜드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상당 부분의 이 얘기는 미국 비즈니스에 그죠, 국한된 그죠. 얘기예요. 유럽은 좀 되게 달라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유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되게 궁금한 것도 많아요. 뭐 펀드를 어떻게 모으는지 뭐 다른 것들.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네. 너무 궁금하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기다려주세요. 스테이시. Law.